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가 공개됐죠. 이 두 작품이 연달아 초대박을 치면서 넷플릭스가 오랜만에 돈값을 하고 있어요. 저도 두 개 다 보긴 했는데 보다 보니 이게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고 보니 두 드라마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린 얘네들을 왜 보게 됐을까요? 우선 탑스타를 필두로 하는 마케팅 때문이에요. 드라마는 보통 영화보다 촬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탑 배우를 여러 명 캐스팅하기엔 예산이 빠듯합니다. 배우 하정우 씨와 황정민 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의 제작비는 350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됐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비도 이와 비슷하지만 각각 16부작, 6부작인 걸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수리남이 타지에서 촬영된 만큼 로케이션비가 컸겠지만 제작비의 절반이 배우들의 출연료라는 말이 있을 만큼 드라마 제작사는 배우들의 출연료를 최소화해야 하죠.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소년심판과 슈룹의 김혜수, 더글로리의 송혜교, 재벌집의 송중기, 작품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탑스타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조연에는 연기력이 보장된 중견급 배우로 구성하는 방식이 대두됐어요.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며 배우 출연료도 줄일 수 있고 탑스타 한 명이 가져오는 거대한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타임스퀘어 사진인데 여기 엄청 긴 거 아시죠? 작년에 갔더니 역부터 더현대 서울까지 거의 1km를 더글로리 송혜교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만큼 다른 설명 필요 없다. 송혜교가 마케팅이다 이거죠. 실제로 저도 광고를 보자마자 와, 송혜교랑 김은수? 개질이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유행 때문에 보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이렇게 컨텐츠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몰아보기 컨텐츠 조회수가 무슨 1000만회, 700만회 막 이래. 심지어 요즘은 아예 제작사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유튜버들이 컨텐츠로 만들기 좋은 게 있거든요. 연기 모음, 하이라이트, 명장면 모아보기, 심지어 JTBC 드라마 채널에선 아예 통째로 몰아보기를 올려주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작사 입장에서 이런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은 믿져야 본전인 장사거든요. 이미 본 사람도 보고 안 본 사람은 유입되고 안 볼 사람은 이거라도 봐라 이거죠. 게다가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 상품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의 유튜브 피드에 관련 영상이 이렇게 많이 뜰수록 후에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켰을 때 기왕이면 어디선가 봤던 이 드라마를 선택한다는 말이죠. 실제로 더글로리가 공개되는 유튜브 트렌드를 보면 1월 5일 더글로리 관련 콘텐츠가 최대치를 찍고요. 그 주에 시청 시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순위 3위, 비영업권 순위 1위를 달성합니다. 외적으로는 드라마에서 파생된 유행어가 하나의 밈이 되어 현진아 놀랍지도 않아 몇 개고 바바리면 온라인 심지어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드라마 자체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인싸 증표 같은 거죠. 결국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더글로리나 재벌집뿐 아니라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 두 드라마가 재밌을 수밖에 없던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드라마는 같은 장르입니다. 바로 복수극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수극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복수극은 생리적 반응인 분노를 자극하고 주인공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권선징악 카타르시스로 보상해주죠. 아저씨, 악마를 보았다,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유명한 한국 영화 중 복수극이 많은 이유도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행했던 드라마 대부분이 복수극인데요. 하지만 얘네들과 재벌집, 더글로리는 같은 복수극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최근까지의 복수극 영화나 드라마는 어땠나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나를 배신한 조직의 보스, 억울한 누명,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더 재밌고 궁금하긴 합니다만 막상 내용에 공감하긴 좀 어렵죠. 우리가 깡패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보진 않았잖아요. 최근까지는 단지 작가의 내러티브가 주인공의 분노를 만들어냈고 아, 억울하겠구나,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이해해야 할 뿐이었죠. 그런데 작년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소년심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촉법 소년에 대한 분노를 자극했죠. 스크린 너머 이해만 하던 복수를 우린 비로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는 결국 당시 사회 문제나 갈등을 반영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항공사 오너가의 갑질, 재벌 3세의 마약 스캔들, 재벌 회장의 폭행사주 등 여러 사건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개빡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목숨을 걸고 대기업에 취직했더니 숱한 갑질과 종국엔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직접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되살아
하나 도덕성은 물론 능력 미달인 재벌 승계 구조를 파괴하며 우리 무의식 속 분노를 해소해 주었죠. 스포츠 스타, 연예인, 셀럽까지 유명인 학폭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주 컨텐츠 소비층인 2030 세대는 학교라는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 왕따, 폭행, 괴롭힘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기억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죠. 유명인의 일진설이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때 마치 중립기어가 박살난 것처럼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데기에 찢어지고 입에 담기 힘든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20년 뒤 가해자를 찾아가 범죄까지 저지르며 복수를 해도 오히려 그녀를 응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녀의 분노를 공감하기 때문이죠.